워싱턴주 타코마에 소재한 한인 운영 편의점에서 총격 사건이 벌어져 4자녀를 둔 업주가 중태에 빠지는 사건이 발생했습니다. 트럼프 행정부가 시민권을 박탈할 외국 태생 미국인 384명을 특정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사상 최대 규모의 시민권 취소입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내건 $100만 달러짜리 영주권, 이른바 골드카드 비자 프로그램의 승인자가 단 한 명에 그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뉴욕시가 고령층과 장기 거주자를 노린 부동산 증서 절도 범죄를 막기 위해 전담 조직을 신설합니다. 오는 7월부터 뉴욕시 상가 셔터 규제가 전면 시행됩니다. 문을 닫아도 내부가 70% 이상 보이도록 해야 하고 미이행 시 벌금이 부과됩니다. 한국 정부가 친일 반민족 행위자의 후손을 상대로 낸 재산 환수 소송에서 처음으로 승소하면서 관련 소송들의 물꼬를 텄다는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2026 북중미 월드컵 티켓 재판매 시장에서 한국전 경기가 최대 $6만 달러 이상까지 거래되고 수백만 달러짜리 결승전 티켓까지 등장해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헬문스버그의 최우선의 목표는 최고의 고객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입니다. 전문 세일즈팀과 함께하는 고급 쇼룸에서 여러분이 좋아하는 머세디스-벤츠 모델을 만나보실 수 있습니다. 헬문스버그와 함께라면 완벽한 차량을 찾는 데 필요한 모든 것이 준비되어 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KBTV 뉴스9 신영주입니다. 워싱턴주 타코마에서 한인 편의점 업주가 총격을 당해 중태에 빠지는 사건이 발생해 지역사회가 충격에 휩싸였습니다. 해당 지역에서는 3년 전에도 다른 한인 업주가 강도의 총격으로 숨진 적이 있어 반복되는 비극에 대한 우려가 커지고 있습니다. 오늘의 첫 소식, 김은지 기자가 보도합니다. 워싱턴주 타코마에서 지난 23일 낮 총격 사건이 발생해 40대 한인 업주 진모 씨가 중환자실에서 치료를 받고 있습니다. 타코마 경찰에 따르면 사건은 23일 오후 12시 30분경 파크 애비뉴 푸드스 앞에서 발생했으며 피해자 2명이 총상을 입고 병원으로 이송됐습니다. 진 씨는 응급수술을 받은 뒤 현재 중환자실에서 회복 중이며 의료진은 위중한 상태지만 생명에는 지장이 없을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진 씨는 4자녀를 둔 가장으로 사건에 대한 소식이 전해지자 한인 커뮤니티는 깊은 충격과 안타까움에 빠졌습니다. 경찰은 사건 직전 상황과 총격 경위를 조사 중이며 현재까지 용의자에 대한 구체적인 신원은 공개되지 않았으며 체포도 이뤄지지 않았습니다. 경찰은 현장 목격자 및 매장 관계자를 상대로 조사를 진행하고 있으며 정확한 범행 동기는 아직 확인되지 않았다고 밝혔습니다. 한편 해당 지역은 지난 2023년에도 편의점을 운영하던 또 다른 한인 업주가 총격으로 사망한 바 있습니다. 당시 60세 한인 업주 고 찰리 박 씨는 사우스 에인즈워스에 위치한 편의점을 운영하던 중 강도의 총격으로 숨졌습니다. 경찰은 당시 사건이 강도 과정에서 발생한 살인 사건이라고 밝혔으며 박 씨는 현장에서 응급처치를 받았지만 병원 도착 전 사망했습니다. KBTV 뉴스 김은지입니다. 트럼프 행정부가 시민권을 박탈할 외국 태생 미국인 384명을 특정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법무부는 전국 39개 연방검찰청에 사건을 배당해 사상 최대 규모의 시민권 취소를 추진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뉴욕타임스 보도에 따르면 법무부는 시민권 취소 대상자 384명을 선별하고 관련 사건을 전국 39개 연방검찰청에 분산 배당하는 방안을 추진 중인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법무부 고위 인사들은 지난주 회의를 통해 각 지역 검찰청 민사 담당 검사들이 외국 출생 귀화 시민을 상대로 시민권 박탈 소송을 맡도록 하는 방향을 확정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다만 대상자 선정 기준과 구체적인 명단은 공개되지 않았습니다. 이번 조치는 기존의 전문부서 중심으로 제한적으로 진행되던 시민권 취소 업무를 일반 연방 검사들까지 확대 적용하는 데 초점이 맞춰져 있습니다. 법무부는 이를 두고 사상 최대 규모의 시민권 취소 추진이라고 밝혔습니다. 국토안보부 역시 매달 200건 이상 관련 사건을 법무부로 넘기라는 지침을 받은 상태인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현행법상 시민권 박탈은 취득 과정에서의 사기나 허위 진술이 입증된 경우에만 가능하며 위장 결혼이나 범죄 경력 은폐 등이 대표 사례입니다. 법원이 이를 인정할 만큼의 증거를 정부가 제시해야 해 절차는 복잡하고 장기간 소요됩니다. 이와 함께 이민서비스국은 과거 발급된 영주권 가운데 부정 취득 여부를 재점검하는 작업도 진행 중입니다.
백악관은 시민권 사기는 중대한 범죄로 불법 취득이 확인될 경우 반드시 책임을 묻겠다는 입장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반면 법조계와 학계에서는 우려가 제기됩니다. 버지니아 대학교 로스쿨의 아만다 프로스트 교수는 이번 조치가 귀화 시민의 권리를 출생 시민과 다르게 인식하게 만드는 신호가 될 수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실제로 시민권 박탈은 1990년부터 2017년까지 연평균 11건 수준에 그쳤고 주로 전쟁 범죄 등 중대 사안에 한정돼 왔습니다. 한편 고급 인력의 취업 이민 심사 역시 강화되는 흐름입니다. 정책기관 NFAP에 따르면 취업 이민 1순위 EB1A 거부율은 2024 회계년도 4분기 25.6%에서 2025 회계년도 4분기 46.6%로 급등했습니다. 국익기여자 면제 NIW 역시 같은 기간 38.8%에서 64.3%로 크게 상승했고 오비자 거부율도 5%에서 7.3%로 높아졌습니다. 2024년 한 해에만 81만 명이 넘게 시민권을 취득한 가운데 이번 탈귀화 확대 움직임은 이민정책 전반에 적지 않은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입니다. 최소 100만 달러, 하나로 약 14억 원을 내면 미국 체류와 취업을 보장한다는 이른바 골드카드 비자. 트럼프 대통령이 직접 홍보했던 이 프로그램의 승인자가 출시 약 넉 달 만에 단 한 명에 그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여기에 미국 이민을 희망하는 비율까지 역대 최저 수준으로 떨어지면서 정책 효과에 의문이 나오고 있습니다. 트럼프 행정부가 도입한 골드카드 비자 실적이 기대에 크게 못 미치고 있습니다. 하워드 러트닉 상무장관은 23일 연방하원세출위원회 청문회에서 최근 한 명이 승인됐고 수백 건이 심사 중이라고 밝혔습니다. 지난해 12월 출시 이후 승인자가 단 한 명에 그친 겁니다. 골드카드는 개인이 100만 달러, 기업이 외국인 직원을 위해 200만 달러를 납부하면 미국 내 거주와 취업을 허용하는 프로그램입니다. 여기에 연간 1% 유지비와 15,000달러의 심사 비용도 추가됩니다. 하지만 초기 홍보와는 큰 차이를 보이고 있습니다. 러트닉 장관은 지난해 3월 공식 출시 전 한 팟캐스트에서 이미 1000장을 팔았다고 주장했고 강요 회의에서는 이 프로그램이 1조 달러 규모의 세수를 창출할 것이라고 장담하기도 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 역시 카드를 직접 들고 스테로이드를 맞은 영주권이라며 강하게 홍보했습니다. 그러나 실제 승인 수치는 단 한 건, 초기 발표와의 격차에 대한 구체적인 설명은 나오지 않았습니다. 이 제도는 수십 년간 유지되어 기존 투자이민 프로그램 EB5를 대체하기 위해 도입됐습니다. 이런 가운데 미국 이민 자체의 매력도도 낮아지고 있다는 조사 결과가 나왔습니다. 갤럽이 최근 발표한 조사에 따르면 2025년 전 세계 성인 가운데 미국을 이민 희망 1순위로 꼽은 비율은 15%에 그쳤습니다. 2007년에서 2009년 사이 24%였던 것과 비교하면 9%포인트 하락한 수치로 최근 20년 사이 가장 낮은 수준입니다. 특히 라틴 아메리카와 카리브해 지역에서 하락폭이 컸습니다. 멕시코는 21%로 떨어지며 2017년 이후 최저치를 기록했습니다. 고액 비자로 부유층을 끌어들이려는 정책과 정작 미국 이민을 희망하는 사람은 줄어드는 현실 속에서 트럼프 행정부가 내세운 이민 정책의 방향성과 효과가 모두 시험대에 올랐습니다. 뉴욕시가 고령층과 장기 거주자를 노린 부동산 증서 절도 범죄를 막기 위해 전담 조직을 신설합니다. 최근 뉴욕 시의원이 관련 시위 현장에서 체포되며 논란이 커진 가운데 시정부가 수사부터 피해 복구까지 직접 맡겠다고 나선 겁니다. 보도에 김은지 기자입니다. 오늘 조란 맘다니 뉴욕시장이 부동산 증서 및 등기 절도 방지 사무국 신설을 공식 발표했습니다. 이번 조치는 최근 브루클린에서 발생한 주택 퇴거 시위 관련 시의원이 체포된 이후 관련 논란이 커진 가운데 추진됐습니다. 부동산 등기 절도는 주로 고령자나 장기 거주자의 주택을 대상으로 소유권 서류 조작, 상속권 분쟁 악용, 허위 문서 작성 등을 통해 부동산을 빼앗은 뒤 재판매하는 방식으로 급증세를 보이고 있으며 특히 흑인과 라틴계 등 유색인종 밀집 지역에서 피해가 집중되고 있습니다. 뉴욕주 법무장관실에 따르면 관련 민원은 2025년 기준 517건으로 2023년보다 3배 증가했습니다. 맘다니 시장은 이를 주거 안전성을 위협하는 범죄로 규정하고 시 차원의 대응을 강화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새 전담 사무국은 사기 식별과 예방, 피해 복구를 중심으로 운영되며 취약계층을 위한 교육과 상담 프로그램도 함께 추진됩니다. 시당국은 이번 조치를 통해 부동산 사기와 소유권 분쟁으로부터 주민을 보호하고 주거권을 강화하겠다는 방침입니다. KBTV 뉴스 김은지입니다.
뉴욕시 상가 셔터 규제가 오는 7월부터 전면 시행됩니다. 문을 닫아도 내부가 70% 이상 보이도록 해야 하는데 15년 넘게 미뤄졌던 규정이 기존 업소까지 확대 적용됩니다. 준수율이 10%대에 그치는 지역도 있어 업주들의 부담이 커지고 있습니다. 뉴욕시 가로변 상가 셔터 기준이 크게 바뀝니다. 뉴욕시 건축국은 로컬로 75에 따라 오는 7월 1일부터 기존 셔터까지 포함해 투시율 기준을 전면 적용합니다. 기준은 셔터를 내린 상태에서도 매장 내부가 70% 이상 보여야 합니다. 이 규정은 2009년 도입됐고 그동안 신규 설치에만 적용돼 왔습니다. 그러나 이제는 기존 업소까지 포함해 사실상 전면 시행에 들어갑니다. 대상은 사무실과 소매점 등 뉴욕시 가로변의 업무 및 상업시설 대부분입니다. 뉴욕시는 범죄 예방과 거리 환경 개선을 이유로 들고 있습니다. 외부에서 내부가 보이면 이상 상황을 빠르게 인지할 수 있고 폐쇄형 셔터에서 보였던 반복됐던 낙서도 줄일 수 있다는 설명입니다. 랜드마크 건물과 일부 역사 지구는 적용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위반 시 첫 벌금은 최소 $250, 이후에는 건당 최소 $1,000가 부과됩니다. 다만 90일 이내 시정하면 벌금이 취소될 수 있습니다. 하지만 현장 상황은 녹록치 않습니다. CBS 뉴욕에 따르면 일부 상권에서는 기준을 충족한 업소가 10%대에 머무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업주들은 교체 비용을 가장 큰 부담으로 꼽습니다. 최근 뉴욕시 소상공인 환경이 악화된 상황에서 추가 비용까지 겹치며 부담이 커지고 있다는 지적입니다. 전문가들은 셔터 교체 과정에서 허가나 설계 검토가 필요할 수 있다며 시행 전에 미리 점검에 나설 것을 권고하고 있습니다. 한국 정부가 친일 반민족 행위자의 후손을 상대로 낸 재산 환수 소송에서 처음으로 승소했습니다. 지난해 말 대법원이 시효가 지났다는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고 판단한 이후에 나온 첫 번째 판결로 법무부는 단 1원도 남기지 않고 끝까지 환수하겠다며 추가 소송 확대 방침을 밝혔습니다. 김은지 기자가 보도합니다. 대한민국 법무부가 친일 반민족 행위자 임선준의 후손을 상대로 낸 재산 환수 소송에서 승소했습니다. 서울 서부지방법원은 지난 22일 임선준의 후손이 친일 재산을 매각해 얻은 약 5,300만 원을 국가에 반환하라고 판결했습니다. 이번 판결은 금액보다 의미가 더 크다는 평가입니다. 지난 2024년 12월 대한민국 대법원이 친일 재산 환수와 관련한 소멸시효 주장은 권리 남용으로 볼 수 있다고 판단한 이후 정부가 제기한 소송에서 처음으로 나온 승소 사례이기 때문입니다. 임선준은 1907년 고종 강제퇴위와 정미 7조약 체결 과정에 협력한 대가로 일제로부터 자작자귀를 받은 대표적인 친일 인물로 평가됩니다. 법무부는 임선준이 일제강점기 취득한 토지를 후손들이 상속받아 1990년대 매각한 사실을 확인하고 올해 초 반환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이번 판결은 다른 환수 소송에도 영향을 미칠 전망입니다. 현재 법무부는 또 다른 친일 반민족 행위자 이해승의 후손을 상대로도 약 78억 원 규모의 추가 환수 소송을 진행 중입니다. 이해승은 1910년 일제로부터 후작 자귀를 받고 광복대까지 귀족의 지위와 특권을 누렸던 대표적인 친일 인사로 꼽힙니다. 이미 인접 토지에 대해서는 대법원이 정부 손을 들어준 바 있어 이번 78억 원 규모 소송 역시 결과가 주목됩니다. 현행 친일 반민족 행위자 재산의 국가 귀속에 관한 특별법은 일제협력 대가로 취득한 재산을 국가로 귀속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동안은 소멸시효 문제가 가장 큰 장벽이었지만 대법원 판결 이후 법적 판단 기준이 바뀌면서 환수 작업에 속도가 붙는 모습입니다. 법무부는 단 1원의 친일 재산도 끝까지 환수하겠다며 관련 입법과 소송을 계속 추진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이번 판결은 재산 환수를 넘어 역사적 책임을 묻는 첫 신호탄이라는 평가가 나오고 있습니다. KBTV 뉴스 김은지입니다. 2026년 북중미 월드컵을 앞두고 경기 티켓 가격이 적게는 수백 수천 달러에서 최대 수백만 달러까지 거래되고 있어 논란이 커지고 있습니다. 또 강경 이민 정책에 따라 월드컵 방문객들의 인권 및 안전 문제 우려까지 제기됐습니다. 관련 소식 김은지 기자가 전합니다. 미국, 캐나다, 멕시코, 북중미가 공동 개최하는 2026 FIFA 월드컵을 앞두고 티켓 가격이 천정부지로 치솟으며 논란이 확산하고 있습니다. 일부 인기 경기 티켓은 수만 달러를 넘어 수백만 달러에 거래되는 사례까지 등장했습니다.
특히 한국과 멕시코전은 최소 약 1,300달러에서 최대 6만 달러 이상까지 거래되며 가장 높은 가격대를 기록했고, 체코전과 남아프리카 공화국전 역시 일부 좌석이 5,000달러를 넘는 등 조별 리그임에도 불구하고 일반 팬들의 접근이 사실상 어려운 수준입니다. 뉴저지 이스트 러더퍼드에서 열리는 결승전의 경우 공식 재판매 플랫폼에서 약 230만 달러, 한화로 약 34억 원에 거래된 사례도 확인됐으며 최저가도 10,000달러 이상으로 형성돼 있습니다. 이에 따라 세계적인 스포츠 축제가 부유층이 즐기는 그들만의 리그로 변질돼 버렸다는 비판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습니다. 이 같은 티켓 가격 폭등은 참가국 확대에 따른 수요 증가와 제한된 공급, 그리고 티켓 재판매 시장 구조가 맞물린 결과라는 분석이 나옵니다. 일각에서는 티켓을 마치 투자 상품처럼 거래하며 가격 변동성을 키우고 있는 상황입니다. 한편 개최국인 미국의 안전 및 인권 문제를 둘러싼 우려도 제기되고 있습니다. 120여 개 인권단체들은 공동 성명을 통해 월드컵 방문객들에게 각별한 주의를 당부했습니다. 이들은 최근 미국의 강경한 이민 단속 정책을 지적하며 방문객들이 입국 거부나 구금, 추방 위험은 물론 전자기기 검색, 인종 프로파일링, 감시 강화 등의 가능성이 있다고 경고했습니다. 특히 소수 인종 및 성소수자 등이 더 높은 위험에 노출될 수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인권단체들은 국제축구연맹 피파가 미국 정부에 방문객 기본 인권 보장을 공식 요구해야 한다고 촉구했습니다. 이에 대해 피파 측은 국제적으로 인정된 인권을 존중하겠다는 입장을 밝히며 관련 자문기구 운영 등 대응 노력을 강조했고, 백악관 역시 이번 대회를 역대 가장 안전하고 모두가 환영받는 행사로 만들겠다고 밝혔습니다. 이번 월드컵은 총 48개국이 참가하고 104번의 경기가 열리는 사상 최대 규모로 치러지며 이 중 78개 경기가 미국에서 개최될 예정입니다. KBTV 뉴스 김은지입니다. 퀸즈에서 반려견 소변 문제로 시작된 다툼이 흉기 난동으로 번져 3명이 다쳤습니다. 경찰에 따르면 사건은 어제 오전 11시쯤 퀸즈 롤럴턴 229번가 한 주택 앞에서 발생했습니다. 산책 중이던 프렌치 불독이 이웃집 잔디에 소변을 보면서 시비가 붙었고 이웃 주민과 말다툼이 몸싸움으로 이어졌습니다. 이 과정에서 34살 하킴 알렉산더가 흉기를 꺼내 여성의 손과 남성의 등을 찔렀고 함께 있던 자신의 아버지도 팔에 부상을 입었습니다. 부상자 3명은 병원으로 옮겨졌고 생명에는 지장이 없는 상태입니다. 경찰은 알렉산더를 폭행 등의 혐의로 체포하고 정확한 경위를 조사하고 있습니다. 뉴욕주에서 경찰과 소방관 등 긴급 대응 인력 주변에 일정 거리를 두도록 하는 법안이 추진되고 있습니다. 현장 반경 15피트, 약 4.5m 이내로 다가가는 행위가 제한됩니다. 뉴욕주 공공안전연합 소속 경찰과 소방관, 응급요원들은 23일 뉴욕시청 앞에서 집회를 열고 법안 통과를 촉구했습니다. 법안은 퇴거 요구를 따르지 않거나 업무를 방해 위협하는 행위를 B급 경범죄로 처벌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위반 시 최대 3개월 징역이나 $500 벌금이 부과됩니다. 이번 법안은 지난 2월 워싱턴 스퀘어 공원에서 눈덩이에 맞아 경찰관 2명이 다친 사건 이후 추진됐습니다. 한편 뉴욕 시민자유연맹은 표현의 자유를 침해할 수 있다며 반대 입장을 밝혔습니다. 법안은 현재 주 하원위원회에 계류 중으로 통과 여부가 주목됩니다. 뉴욕에서 드론을 이용한 화물 배송 시범 비행이 다음 주 월요일부터 본격 시작됩니다. 뉴욕 뉴저지 항만청은 드론 업체 스카이포츠와 함께 오는 27일부터 1년 동안 시범 운영에 들어간다고 밝혔습니다. 비행 경로는 맨해튼 월스트리트 헬리포트와 브루클린 마린터미널 사이의 이스트강 상공으로 평일 오전 9시부터 오후 5시까지 운항합니다. 해당 드론은 뉴욕시 비영리 의료기관에 의료 물품을 운송하며 위험물질이나 생체의 시료는 제외됩니다. 앞서 진행된 시험 비행에서는 2주 동안 130여 차례 운항해 약 250파운드의 화물을 옮겼고 악천후 속에서도 90%가 넘는 운항률을 기록했습니다. 항만청은 이번 시범 운영이 성공할 경우 도로 정체와 배기가스 감소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재외동포청이 해외 동포들의 불편을 직접 수렴하는 국가 정상화 프로젝트를 시작했습니다. 재외동포청은 이번 사업이 대통령 지시에 따른 후속 조치로 불합리한 규제와 행정 문제를 현장에서 발굴해 개선하는 데 목적이 있다고 밝혔습니다. 핵심은 국민과 실무자, 재외동포가 함께 참여해 과제를 제안하고 해결하는 방식입니다. 동포청은 내부 및 외부 위원으로 구성된 전담 조직을 통해 제안을 검토할 계획입니다. 특히 누리집, 청장과의 대화 게시판과 SNS를 통해 해외 동포들의 의견을 직접 받겠다는 방침입니다. 정부는 이번 프로젝트를 통해
재외동포들의 행정 불편을 실질적으로 줄일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잠시 후 커뮤니티 브리핑을 전해드립니다. 헬მს브로우의 최우선의 목표는 최고의 고객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입니다. 전문 세일즈팀과 함께하는 고급 쇼룸에서 여러분이 좋아하는 머세디스-벤츠 모델을 만나보실 수 있습니다. 헬მს브로우와 함께라면 완벽한 차량을 찾는 데 필요한 모든 것이 준비되어 있습니다. 이어서 환율과 증시 전해드립니다. 계속해서 뉴욕과 뉴저지 날씨 전해드립니다. 이상으로 4월 24일 금요일 KBTV 뉴스9을 모두 마칩니다. 활기찬 주말 보내시고 다음 주에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오늘도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편안한 밤 되십시오.